김복자 여사의 새벽은 언제나 같았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한참 전인 새벽 4시 반. 몸은 이미 습관처럼 가벼워져 있었고, 이른 새벽에 차가운 공기는 폐 속을 씻어주는 듯 상쾌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반복된 이 시간은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주방으로 가서 뜨거운 물 한 잔을 마신 복자 여사는 조용히 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어둠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골목길은 고요했고, 그녀의 발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다. 광장시장으로 향하는 길, 복자 여사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새벽의 활기가 그녀를 방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상점들의 셔터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쿰쿰한 재래시장의 냄새와 함께 채소들이 풍기는 흙냄새, 신선한 생선 냄새가 뒤섞여 그녀의 코를 간지럽혔다. 그녀는 이 냄새들을 맡으며 비로소 하루를 시작한다는 실감을 느꼈다. 복자 여사의 자리인 앞번 가판대는 시장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덮개를 걷어내고 밤새 쌓인 먼지를 털어냈다. 이어 트럭에서 내린 싱싱한 배추와 무, 시금치, 콩나물 등을 정성스럽게 진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4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동작들이었다. 25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채소 장사. 그것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그녀의 젊음과 땀, 그리고 한없는 사랑이 배어있는 삶의 전부였다. 어느덧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셔터를 올리고 가판대를 정비했다. 고기를 파는 강씨, 생선을 파는 박씨, 그리고 길 건너 떡볶이집 아주머니까지. 모두 복자 여사의 오랜 이웃이자 가족과 다름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라고 덕담을 건네며 하루를 시작했다. 복자 여사도 가판대 너머로 인사를 나누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오늘도 무사히 채소들이 많이 팔려야 할 텐데. 그녀의 삶은 언제나 이 소박한 바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아침 일찍 시장 상인 회장인 최태수 씨가 다급하게 상인들을 불러 모았다. 최 회장의 표정은 심각했고, 모여든 상인들의 얼굴에도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복자 여사도 가판대 앞을 잠시 비우고 사람들의 무리에 섰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회장의 입에서 나올 말이 예사롭지 않다는 예감이 들었다. 최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고기를 파는 강씨가 물었다. 최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더니 굳게 닫힌 입을 열었다. 여러분,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우리 광장시장이 드디어 재개발에 들어간답니다. 그 한마디의 시장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폭발적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재개발 소문은 몇 년 전부터 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는 믿지 않았다. 혹시라도 꿈인가 싶어 서로의 팔을 꼬집어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최 회장님, 정말입니까? 보상은요?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박 씨가 상기된 얼굴로 물었다. 모든 상인들의 눈이 최 회장을 향했다. 그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최 회장은 손을 들어 정적을 유도한 뒤 천천히 말을 이었다.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평당 1,000만 원. 그야말로 엄청난 금액이었다. 복자 여사의 귀에는 그 금액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처럼 웅궁거렸다. 강 씨가 부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복자 여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복자 씨, 축하해.
복자 씨네 값한대 300평이지. 그럼 30억이잖아. 30억 로또 맞았네. 30억. 복자 여사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다. 그녀의 값한대는 300평이었다. 300 곱하기 1000만 원.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지만 그 숫자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다. 30억. 그건 그녀가 40년 동안 채소 장사를 하면서 벌어들인 모든 돈을 합쳐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어떤 이는 부러움에 찬 눈빛으로, 어떤 이는 놀라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들이 갑자기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복자 씨, 이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겠네. 진짜 좋겠다. 강 씨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복자 여사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에게 30억이라는 돈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처럼 느껴졌다. 기쁨보다도 불안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 이 엄청난 돈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서연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복자 여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그날따라 시장에 활기 넘치는 소음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멀게 느껴졌다. 이 거대한 행운이 그녀의 삶의 축복이 될지 아니면 재앙이 될지 알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서연은 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평소와 다르게 일찍 들어온 복자 여사를 보고 놀란 눈치였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좀 일찍 나왔다. 오늘 큰일이 있어서. 복자 여사의 말에 서연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다. 아마도 무슨 불길한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복자 여사가 재개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서연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녀는 재개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이해한 듯했다. 재개발이요? 그럼 보상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응? 그렇다고 하더라. 한 30억 정도 나온다고 하네. 30억이라는 말에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동그래졌고 그 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욕망이 번뜩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서연의 얼굴에 경이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가 40년 동안 고생하신 보람이 드디어 빛을 보는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고 활기 넘쳤다. 복자 여사는 그 다정함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아들 준호가 퇴근해 이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30억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되물었다. 복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정됐다고 하더라. 준호의 얼굴은 환희로 가득 찼다. 그는 복자 여사가 시장 일로 늦게 들어올 때마다 보이던 무관심한 표정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30억이라는 숫자는 아들마저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듯 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오랜만에 푸짐한 식사를 했다. 서연은 불고기를 만들어 상에 올렸다. 어머니, 이제 힘든 시장일 그만두시고 푹 쉬세요. 서연의 말에 이어 준호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듣기 좋은 말들이었지만 복자 여사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40년 동안 해온 일을 갑자기 그만둘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연과 준호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은퇴를 종용했다. 그들의 눈빛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복자 여사는 그 안에서 자신을 위한 걱정보다는 오직 돈에 대한 탐욕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복자 여사는 생각했다. 이 30억이라는 돈이 과연 그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앗아갈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복자 여사의 불길한 예감은 며칠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평소라면 복자 여사가 시장에 나가면 늦게까지 잠을 자거나 친구를 만나러 나가던 며느리 서연이 돌변했다.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복자 여사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그녀의 반찬 투정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반찬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복자 여사가 시장에 갈 준비를 하면 서연은 그녀의 옷을 챙겨주거나 혹여 감기라도 걸릴까 담요를 챙겨주기도 했다. 복자 여사는 처음에는 서연의 달라진 행동에 감동했다. 며느리가 드디어 철이 들었나. 그녀는 흐뭇한 마음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서연의 친절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복자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힘들게 시장 일 그만두세요. 제가 이제부터 시장 장부를 정리해 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서연은 복자 여사가 40년 동안 직접 정리해온 시장 장부를 달라고 말했다. 복자 여사는 며느리의 제안에 의아함을 느꼈다. 40년 동안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장부는 없었다. 서연이 그녀의 삶에 갑자기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복자 여사가 난감해하자 서연은 재빨리 덧붙였다. 어머니, 이제 보상금도 나오는데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거예요. 제가 은행에 가서 상담도 받고 어머니 통장도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서연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복자 여사는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그녀는 평생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돈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연아,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평생 해온 일인데. 복자 여사의 거절에도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복자 여사에게 시장에 나가지 말고 쉬라고 종용했다. 어머니, 이제 몸 생각하셔야죠. 40년이나 일하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서연의 말은 다정했지만 복자 여사는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치 그녀의 은퇴가 돈을 관리할 권한을 얻는 열쇠라도 되는 양, 서연은 집요하게 매달렸다. 준호 또한 어머니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다. 어머니, 서연이가 다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서연이 말대로 하세요. 이제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며칠 후, 서연은 은행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내밀며 복자 여사에게 말했다. 어머니, 은행에서 보상금을 여러 계좌로 나눠서 받는 게 세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저희 부부랑 공동명의로 계좌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공동명의라는 말에 복자 여사는 순간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돈을 왜 며느리와 아들 이름으로 나누어야 하는가? 그녀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서연의 눈에는 욕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친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복자 여사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공동명의라니, 그건 좀 생각해보자. 보상금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서두르냐. 복자 여사의 거절에 서연의 얼굴에는 미묘한 실망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물러섰다.
네? 어머니,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시간은 있으니까요. 서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복자 여사는 그녀의 눈빛에서 어머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실까라는 불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복자 여사의 방에 들어와 청소를 해주겠다며 그녀의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을 찾으려 했다. 복자 여사는 자신의 물건들이 마치 감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져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복자 여사는 시장을 오가는 길에 우연히 커피숍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서연의 얼굴은 흥분으로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컸다. 복자 여사는 호기심에 잠시 멈춰섰다. 서연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대단하지 않아. 40년 동안 채소 장사에서 30억을 받으시게 됐어. 서연의 친구들은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와, 진짜 대박이다. 이제 팔자 폈네. 서연은 친구들의 말에 으쓱하며 웃었다. 근데 문제는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시장에 나가시겠다는 거야. 30억이나 받으시는데 왜 굳이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복자 여사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의 친절과 다정함은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연극이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계산적이었다. 복자 여사는 발길을 돌려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복자 여사는 며느리의 행동들을 다시 되짚어 보았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친절, 공동명의 계좌 제한, 그리고 이제는 시장에 나가지 말라고 종용하는 이유까지 모든 것이 30억이라는 돈을 손에 넣기 위한 서연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복자 여사는 깊은 배신감과 함께 서글픔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서연의 속내에는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계획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복자 여사는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다 서연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신지 모르겠어. 30억이나 받는데 왜 굳이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실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시면 될 텐데. 서연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복자 여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 그들에게는 고집이었고 쉼없이 살아온 삶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이다. 복자 여사는 더 이상 통화 내용을 듣고 싶지 않아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복자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던 서연의 통화 내용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신지 모르겠어. 그녀의 40년 삶이 고작 고집이라는 단어로 평가절하되는 현실이 서글펐다. 그녀의 삶은 고집이 아니라 준호를 키우고 삶을 이어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새벽 4시 반. 몸은 습관처럼 일어났지만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시장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이미 익숙한 길을 향하고 있었다. 시장에 도착한 복자 여사는 평소처럼 가판대를 정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예전 같지 않았다. 무심하게 채소를 쌓아 올리는 그녀의 눈에 상인들의 시선이 들어왔다. 복자 씨, 이제 부자 됐는데도 여전히 부지런하네. 맞아. 3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텐데. 그들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겹쳐 들리는 듯했다.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왜 나는 이리 마음이 불편할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점심 무렵 서연이 시장으로 찾아왔다. 평소에는 시장 근처에도 오지 않던 며느리였다. 어머니, 제가 점심이라도 사드릴게요. 오늘 춥다고 해서 걱정돼서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복자 여사는 그 다정함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거절했다. 괜찮다. 여기 떡볶이집에서 대충 먹으려고. 서연은 복자 여사의 태도에 조금 실망한 듯했지만 이내 다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래도 몸 생각하셔야죠. 제가 건강에 좋은 삼계탕이라도 끓여 드릴게요. 서연은 시장을 떠났지만 복자 여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의 친절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 친절이 오히려 그녀를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복자 여사는 서연이 정성스럽게 끓인 삼계탕을 보았다. 이 삼계탕 안에는 돈에 대한 욕망이 들어있겠지. 그녀는 숟가락을 드는 것이 꺼려졌다. 하지만 며느리의 노력을 무시할 수 없어 억지로 몇 숟가락을 떠먹었다. 며칠 후 서연은 또다시 공동명의 계좌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공동명의 계좌 생각해 보셨어요? 은행에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복자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 보상금이 나온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서두르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복자 여사의 단호한 태도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복자 여사는 준호와 서연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어머니, 왜 저렇게 고집이 세신 거야?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도 아끼고 우리도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서연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아내를 달래려 애쓰는 듯했다. 여보, 어머니도 평생 혼자서 일궈온 재산인데 쉽게 넘겨주기 힘드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자. 하지만 준호의 말에도 서연의 짜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기다리긴 뭘 기다려. 어머니가 그 돈을 다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편해지는 게 뭐가 있어. 차라리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낫지. 복자 여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 서연이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 준호마저 아내의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배신감을 느꼈다. 내 아들은 왜 저렇게 변했을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다. 30억이라는 돈은 그녀의 아들마저도 변하게 만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복자 여사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서연이 자신의 방을 정리해주겠다며 들어오려는 것을 보았다. 복자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아, 내 방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괜히 힘쓸 필요 없어. 복자 여사의 단호한 태도에 서연의 얼굴은 굳어졌다. 서연은 복자 여사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친절함이 없었고 오직 경계심과 냉랭함만이 남아있었다. 복자 여사는 그제야 서연의 친절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계산적이었고 그 계산이 어긋나자마자 그녀의 가면은 벗겨져 버린 것이다. 복자 여사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장에 나섰다. 그녀는 서연의 다음 행동이 무엇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며느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이제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시장에 도착한 복자 여사는 평소처럼 손님들을 맞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서연이 또 어떤 핑계로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힐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후가 되자 그녀의 예상대로 서연이 친구들과 함께 시장에 나타났다. 서연은 친구들에게 복자 여사의 가판대를 가리키며 귓속말을 했다. 복자 여사는 그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창피해. 내가 이 나이에 채소 장사하는 게 그렇게 창피해. 복자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채소들을 정리했다. 40년 동안 그녀의 삶이었던 이 공간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녀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는 이곳이 며느리에게는 수치스러운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복자 여사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준호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서연이가 은행 상품에 대해 알아봤대요. 보상금 세금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아내의 편을 들고 있었다. 복자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야, 나는 내 돈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 신경 쓰지 마라. 복자 여사의 말에 준호는 당황한 듯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계획이 틀어졌다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그날 밤, 복자 여사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들 부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친절이 위선이었고 그들의 걱정이 탐욕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3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롭고 불행했다. 서연의 가면이 벗겨진 후 집안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더 이상 다정한 말이나 미소는 없었다. 아침에 복자 여사가 시장에 갈 준비를 하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퉁명스럽게 밥상을 차려놓았다. 어머니, 밥 드세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 안에 담긴 냉랭함은 마치 복자 여사가 모든 것을 망친 원흉이라도 되는 양 그녀의 가슴을 찔러왔다. 복자 여사는 묵묵히 밥을 먹고 집을 나섰다.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이었다. 시장에 도착한 복자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에게 시장은 더 이상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채소들을 만지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하지만 상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복자 씨, 이제 진짜 부자 됐는데도 일하는 거 보소. 진짜 존경스럽다. 칭찬이었지만 복자 여사는 그 안에 숨겨진 알 수 없는 부러움과 질투를 느꼈다. 그들의 말은 마치 그녀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구질구질하게 일하는 이상한 사람처럼 들리게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이 보낸 메시지가 복자 여사의 휴대폰에 도착했다.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걱정하는 메시지였지만 복자 여사는 그 안에 담긴 속뜻을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 왜 아직도 시장에 계세요? 복자 여사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떡볶이 집으로 가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했다. 떡볶이 아주머니는 복자 여사의 기운 없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복자 씨,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복자 여사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오후 복자 여사는 가판대에서 채소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서연과 친구들이 다시 시장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서연의 친구들이 복자 여사를 손가락질하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복자 여사는 그들의 시선에서 모멸감과 조롱을 느꼈다. 저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가 밖에서 자신의 흉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더욱더 수치스러웠다. 집에 돌아온 복자 여사는 준호의 달라진 태도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준호는 며느리 서연의 말대로 어머니의 은퇴를 재촉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서연이도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고 걱정해요. 복자 여사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아들은 서연의 걱정이 진심이라고 믿고 있었다. 40년 동안 자신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며느리의 이기적인 계산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복자 여사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야, 나는 내 삶이 있어. 이 시장은 내 삶의 전부다.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힘든 걸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준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서연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복자 여사는 더 이상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이 서연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날 밤 복자 여사는 잠자리에 누웠다가 준호와 서연의 대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는 왜 저렇게 고집이 세신지 모르겠어. 30억이나 받는데 왜 굳이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실까?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도 답답해 죽겠어. 근데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시니까. 준호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다. 복자 여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그녀의 삶을 멋대로 재단하고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복자 여사에게 한 통의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내일 은행에 같이 가실래요? 공동명의 계좌 만들면 세금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대요. 복자 여사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와 아들의 탐욕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목소리에서 오직 돈에 대한 욕망만을 읽을 수 있었다. 시장에 도착한 복자 여사는 평소처럼 가판대를 정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40년 동안 그녀의 삶의 전부였던 시장이 이제는 그녀를 둘러싼 탐욕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복자 여사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가판대를 잠시 비웠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자신의 가판대 앞에서 서연과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서연은 친구들에게 복자 여사의 삶을 비하하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 시어머니 40년 동안 채소 장사하면서 30억이나 모으셨다니까. 근데 아직도 시장에 나오셔. 내가 볼 땐 그냥 거지 근성인 것 같아. 거지 근성이라는 말에 복자 여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40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 땀 흘려본 돈으로 아들을 키웠고 그 돈으로 집도 샀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녀의 삶을 거지근성이라고 불렀다. 복자 여사는 그 순간 자신이 겪은 모든 수모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소리치고 싶었다. 네가 감히 내 삶을 그렇게 평가해 하지만 그녀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조용히 가판대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채소들을 팔고 손님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자리 잡았다. 집으로 돌아온 복자 여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 내내 준호와 서연은 복자 여사의 눈치를 살폈다. 복자 여사의 얼굴은 차가웠고 그녀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은 복자 여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복자 여사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30억이라는 돈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날 밤 복자 여사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거지근성. 그 네 글자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의 삶이 며느리의 입을 통해 모욕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그녀는 일어났다. 평소와 달리 그녀는 곧장 시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들 내외의 방으로 향했다. 준호와 서연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복자 여사는 조용히 서연의 휴대폰을 들었다. 지난밤 서연이 화장실에 두고 간 휴대폰을 다시 본능적으로 찾은 것이다. 비밀번호는 준호의 생일이었다. 복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다. 잠금 해제와 동시에 카카오톡 알림이 수없이 떴다. 그룹 채팅방 가족 리모델링이 눈에 들어왔다. 그 이름만으로도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꼈다. 복자 여사는 망설이지 않고 채팅방에 들어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삶을 짓밟는 무수한 말들이 오가고 있었다. 서연, 오늘도 어머니 시장 가셨어. 30억이나 받는데 왜 저렇게 사서 고생하시는지 모르겠어. 친구, 에이, 야, 대박이다. 이제 팔자 폈네. 친구 P, 근데 그 돈은 언제 받는데? 서연, 아직 보상금 확정은 아니래. 근데 곧 나올 거래. 문제는 어머니가 너무 건강하시다는 거. 우리 남편도 답답해 죽겠대. 복자 여사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너무 건강하시다는 거. 며느리는 그녀가 건강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처럼 들렸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대화를 읽어나갔다. 친구, 에이, 그러니까 빨리 공동명의로 바꾸라니까. 그래야 그 돈 관리도 편하고 세금도 절약되지. 서연,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어머니가 아직 망설이셔. 너무 고집이 세셔서. 친구 B, 그냥 어르신들 명의로 해놓으면 나중에 증여세 폭탄 맞는다던데.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서연,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그 말 듣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보랬는데 어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 하긴 평생 돈만 보고 사신 분이라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시지. 복자 여사의 눈은 흐릿해졌다.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돈에 대한 집착이라는 단어로 치부되고 있었다. 그녀는 돈에 집착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살기 위해, 아들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을 뿐이다. 그녀는 계속해서 읽었다. 서연, 근데 우리 어머니 아직도 채소 장사하는 거 솔직히 너무 창피하지 않아? 남들 다 부러워하는데. 난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너무 싫어. 친구, 아 그러게 30억이나 있는데 왜 그럴까?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친구 B, 어르신들은 원래 저런가 봐. 돈 있어도 힘들게 사는 거 익숙해져서 못 벗어나는 거지. 약간 거지근성이라고 해야 하나. 교지근성. 그녀가 어젯밤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다. 복자 여사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이 모든 것이 서연의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의 며느리는
그녀의 친절하고 다정했던 며느리는 속으로는 그녀를 돈에 집착하는 고집 센 노인네, 심지어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순간 복자 여사의 눈에 서연과 준호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복자 여사는 그들의 모습에서 분노와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아두었다. 아무도 그녀가 휴대폰을 만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폭풍우처럼 거세게 요동쳤다. 새벽 4시 30분.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힘을 얻어야 했다. 시장 가판대에 도착한 복자 여사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채소들을 진열했다. 그녀의 손은 재빨랐고 눈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전 9시쯤 서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오늘도 시장 가셨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이제 좀 쉬세요. 복자 여사는 평소와 다르게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내 일이 좋다. 네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복자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은 당황한 듯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복자 여사는 그 목소리에서 서연이 자신의 행동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복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여러 번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복자 여사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서연의 가식적인 친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자리 잡았다. 오후가 되자 준호가 시장으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걱정과 함께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서연이가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의 말에 복자 여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너희들이 신경 쓸 일 아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준호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복자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복자 여사의 눈에는 더 이상 아들에 대한 따뜻함이 없었고 오직 실망감과 냉랭함만이 가득했다. 준호는 어머니의 변한 태도에 놀란 듯 서둘러 시장을 떠났다. 복자 여사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30억이라는 돈이 그녀의 아들마저도 변하게 만든 것 같았다.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채소들을 팔고 손님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자리했다. 며느리 서연의 가면이 벗겨진 후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연은 더 이상 복자 여사에게 다정한 척하지 않았다. 아침에도 복자 여사가 시장에 갈 준비를 하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퉁명스럽게 밥상을 차려놓았다. 심지어 밥상에는 반찬도 제대로 차려지지 않았다. 어머니, 밥 드세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복자 여사는 묵묵히 밥을 먹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서연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복자 여사가 시장에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면 서연은 그녀의 뒤에서 툴툴거렸다. 어머니는 왜 저렇게 고집이 세신지 모르겠어. 30억이나 받는데도 여전히 시장에 나가시네. 서연은 마치 복자 여사가 일부러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시장에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듯했다.
복자 여사는 서연의 툴툴거림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돈에 대한 탐욕뿐이라는 것을. 어느 날 아침, 복자 여사는 평소처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시장에 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옆방에서 큰 소음이 들려왔다. 서연이 빨래를 시작한 것이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는 집안 전체를 울렸다. 심지어 손주들의 방까지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평소라면 복자 여사가 일찍 일어나는 것을 미안해하며 조용히 행동하던 서연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일부러 소음을 내서 복자 여사의 잠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복자 여사는 조용히 세탁실로 가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아직 새벽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빨래를 하니? 애들 깰라. 복자 여사의 말에 서연은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할 일이 쌓여서요. 빨래는 지금 해야 돼요. 서연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짜증이 가득했다. 복자 여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는 이제 집이 더 이상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장에 도착한 복자 여사는 마음이 무거웠다. 집에서 겪는 갈등 때문에 그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상인들은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복자 씨, 무슨 일이 있어? 얼굴이 흙빛이네. 복자 여사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힘든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복자 여사는 시장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하고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이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 복자 여사는 서연의 행동에 또다시 놀랐다. 서연은 평소에는 청소기를 돌리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청소기를 돌리는 서연의 행동은 마치 복자 여사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연아, 지금 점심시간인데 왜 청소기를 돌리니? 밥 먹고 좀 쉬어야지. 복자 여사의 말에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집이 너무 더러워서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해요. 서연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복자 여사를 향한 조롱이 가득했다. 복자 여사는 더 이상 서연의 행동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청소기 소리 때문에 쉴 수가 없었다. 복자 여사는 서연의 행동이 그녀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연의 행동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다. 준호의 얼굴에는 서연에게서 들은 불만들이 가득한 듯했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호는 복자 여사에게 말했다. 어머니, 서연이가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해요. 왜요? 어머니가 계속 시장에 나가시니까요. 서연이가 남들 시선도 있고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고 걱정해요. 준호의 말에 복자 여사는 분노를 느꼈다. 며느리가 자신의 삶을 비난하고 아들은 며느리의 편을 들고 있었다. 준호야, 나는 내 삶이 있어. 이 시장은 내 삶의 전부다.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복자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이제 돈도 있는데 편하게 사시면 되지. 준호의 말은 마치 서연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복자 여사는 아들이 서연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복자 여사는 더 이상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호와 서연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계획이 틀어졌다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그날 밤, 복자 여사는 잠자리에 누웠다가 준호와 서연의 대화 소리를 들었다. 여보, 어머니는 왜 저렇게 고집이 세신지 모르겠어. 30억이나 받는데 왜 굳이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실까?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도 답답해 죽겠어. 근데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시니까. 준호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다. 복자 여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그녀의 삶을 멋대로 재단하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아침, 복자 여사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서연이 일부러 바닥에 물을 흘려놓는 것을 보았다. 복자 여사는 서연의 행동에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의 행동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아, 너 지금 나한테 일부러 이러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러니? 복자 여사의 말에 서연은 당황한 듯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서연은 시치미를 뗐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복자 여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연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며느리 서연의 노골적인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갈 준비를 하는 복자 여사에게 서연은 일부러 큰 소리를 냈다. 시끄러운 세탁기 소리, 요란한 설거지 소리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가식적인 말은 사라지고 서연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복자 여사를 바라보았다. 복자 여사는 그 시선에서 모멸감과 조롱을 읽을 수 있었다. 시장에 나선 복자 여사는 마음이 무거웠다.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30억이라는 돈이 그녀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녀는 40년 동안 지켜온 삶의 터전에서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다. 상인들은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복자 씨, 무슨 일 있어? 요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복자 여사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힘든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복자 여사는 시장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하고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이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 복자 여사는 서연의 행동에 또다시 놀랐다. 서연은 평소에는 청소기를 돌리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청소기를 돌리는 서연의 행동은 마치 복자 여사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연아, 지금 점심시간인데 왜 청소기를 돌리니? 밥 먹고 좀 쉬어야지. 복자 여사의 말에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집이 너무 더러워서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해요. 서연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복자 여사를 향한 조롱이 가득했다. 복자 여사는 더 이상 서연의 행동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청소기 소리 때문에 쉴 수가 없었다. 복자 여사는 서연의 행동이 그녀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연의 행동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다. 준호의 얼굴에는 서연에게서 들은 불만들이 가득한 듯했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호는 복자 여사에게 말했다. 어머니, 서연이가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해요. 왜요? 어머니가 계속 시장에 나가시니까요. 서연이가 남들 시선도 있고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고 걱정해요. 준호의 말에 복자 여사는 분노를 느꼈다. 며느리가 자신의 삶을 비난하고 아들은 며느리의 편을 들고 있었다. 준호야, 나는 내 삶이 있어. 이 시장은 내 삶의 전부다.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복자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이제 돈도 있는데 편하게 사시면 되지. 준호의 말은 마치 서연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다. 복자 여사는 아들이 서연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복자 여사는 더 이상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호와 서연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계획이 틀어졌다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그날 밤, 복자 여사는 잠자리에 누웠다가 준호와 서연의 대화 소리를 들었다. 여보, 어머니는 왜 저렇게 고집이 세신지 모르겠어. 30억이나 받는데 왜 굳이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실까?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도 답답해 죽겠어. 근데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시니까. 준호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다. 복자 여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그녀의 삶을 멋대로 재단하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아침, 복자 여사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서연이 일부러 바닥에 물을 흘려놓는 것을 보았다. 복자 여사는 서연의 행동에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의 행동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아, 너 지금 나한테 일부러 이러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러니? 복자 여사의 말에 서연은 당황한 듯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서연은 시치미를 뗐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복자 여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연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복자 여사는 그날 하루 종일 시장에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서연이 또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서연의 행동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서연의 행동에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서연의 노골적인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복자 여사가 아침 일찍 시장에 갈 준비를 하면 서연은 일부러 큰 소리를 내서 복자 여사의 잠을 방해했다. 시끄러운 세탁기 소리, 요란한 설거지 소리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가식적인 말은 사라지고 서연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복자 여사를 바라보았다. 복자 여사는 그 시선에서 모멸감과 조롱을 읽을 수 있었다. 시장에 나선 복자 여사는 마음이 무거웠다.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30억이라는 돈이 그녀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녀는 40년 동안 지켜온 삶의 터전에서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다. 상인들은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복자 씨, 무슨 일 있어? 요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복자 여사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힘든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복자 여사는 시장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하고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이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 복자 여사는 서연의 행동에 또다시 놀랐다. 서연은 평소에는 청소기를 돌리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청소기를 돌리는 서연의 행동은 마치 복자 여사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연아, 지금 점심시간인데 왜 청소기를 돌리니? 밥 먹고 좀 쉬어야지. 복자 여사의 말에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집이 너무 더러워서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해요. 서연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복자 여사를 향한 조롱이 가득했다. 복자 여사는 더 이상 서연의 행동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청소기 소리 때문에 쉴 수가 없었다. 복자 여사는 서연의 행동이 그녀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연의 행동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다. 준호의 얼굴에는 서연에게서 들은 불만들이 가득한 듯했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호는 복자 여사에게 말했다. 어머니, 서연이가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해요. 왜요? 어머니가 계속 시장에 나가시니까요. 서연이가 남들 시선도 있고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고 걱정해요. 준호의 말에 복자 여사는 분노를 느꼈다. 며느리가 자신의 삶을 비난하고 아들은 며느리의 편을 들고 있었다. 준호야, 나는 내 삶이 있어. 이 시장은 내 삶의 전부다.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복자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이제 돈도 있는데 편하게 사시면 되지. 준호의 말은 마치 서연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복자 여사는 아들이 서연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복자 여사는 더 이상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호와 서연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계획이 틀어졌다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그날 밤, 복자 여사는 잠자리에 누웠다가 준호와 서연의 대화 소리를 들었다. 여보, 어머니는 왜 저렇게 고집이 세신지 모르겠어. 30억이나 받는데 왜 굳이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실까?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도 답답해 죽겠어. 근데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시니까. 준호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다. 복자 여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그녀의 삶을 멋대로 재단하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아침, 복자 여사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서연이 일부러 바닥에 물을 흘려놓는 것을 보았다. 복자 여사는 서연의 행동에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의 행동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아, 너 지금 나한테 일부러 이러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러니? 복자 여사의 말에 서연은 당황한 듯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서연은 시치미를 뗐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복자 여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연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복자 여사는 그날 하루 종일 시장에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서연이 또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서연의 행동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서연의 행동에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서연의 노골적인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복자 여사가 아침 일찍 시장에 갈 준비를 하면 서연은 일부러 큰 소리를 내서 복자 여사의 잠을 방해했다. 시끄러운 세탁기 소리, 요란한 설거지 소리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가식적인 말은 사라지고 서연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복자 여사를 바라보았다. 복자 여사는 그 시선에서 모멸감과 조롱을 읽을 수 있었다. 시장에 나선 복자 여사는 마음이 무거웠다.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30억이라는 돈이 그녀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녀는 40년 동안 지켜온 삶에 터전에서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다. 상인들은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복자 씨, 무슨 일 있어? 요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복자 여사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힘든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복자 여사는 시장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하고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이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 복자 여사는 서연의 행동에 또다시 놀랐다. 서연은 평소에는 청소기를 돌리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청소기를 돌리는 서연의 행동은 마치 복자 여사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연아, 지금 점심시간인데 왜 청소기를 돌리니? 밥 먹고 좀 쉬어야지. 복자 여사의 말에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집이 너무 더러워서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해요. 서연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복자 여사를 향한 조롱이 가득했다. 복자 여사는 더 이상 서연의 행동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청소기 소리 때문에 쉴 수가 없었다. 복자 여사는 서연의 행동이 그녀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연의 행동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다. 준호의 얼굴에는 서연에게서 들은 불만들이 가득한 듯했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호는 복자 여사에게 말했다. 어머니, 서연이가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해요. 왜요? 어머니가 계속 시장에 나가시니까요. 서연이가 남들 시선도 있고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고 걱정해요. 준호의 말에 복자 여사는 분노를 느꼈다. 며느리가 자신의 삶을 비난하고 아들은 며느리의 편을 들고 있었다. 준호야, 나는 내 삶이 있어. 이 시장은 내 삶의 전부다.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복자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이제 돈도 있는데 편하게 사시면 되지. 준호의 말은 마치 서연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복자 여사는 아들이 서연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복자 여사는 더 이상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호와 서연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계획이 틀어졌다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그날 밤, 복자 여사는 잠자리에 누웠다가 준호와 서연의 대화 소리를 들었다. 여보, 어머니는 왜 저렇게 고집이 세신지 모르겠어.
30억이나 받는데 왜 굳이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실까?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도 답답해 죽겠어. 근데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시니까. 준호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다. 복자 여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그녀의 삶을 멋대로 재단하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아침, 복자 여사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서연이 일부러 바닥에 물을 흘려놓는 것을 보았다. 복자 여사는 서연의 행동에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의 행동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아, 너 지금 나한테 일부러 이러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러니? 복자 여사의 말에 서연은 당황한 듯 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서연은 시치미를 뗐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복자 여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연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복자 여사는 그날 하루 종일 시장에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서연이 또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서연의 행동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서연의 행동에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복자 여사가 시장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술에 취한 서연과 마주쳤다. 서연은 친구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는데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걸음은 비틀거렸다. 복자 여사는 서연이 이렇게까지 만취한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서연은 복자 여사를 보자마자 멈추어 섰다. 그녀의 눈은 술 기운으로 풀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빛났다.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거칠었다. 복자 여사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서연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은 복자 여사를 뚫어져라 노려보며 말했다. 오늘도 시장 가셨어요, 왜요? 그 돈 때문에. 서연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복자 여사는 서연의 말을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30억이나 있는데 왜 계속 그 거지 같은 짓을 하세요? 거지 같은 짓. 그 말에 복자 여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서연의 손아귀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서연은 복자 여사의 팔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었다. 대답하세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왜 우리한테 그 돈을 안 주세요? 그 돈은 어차피 우리 건데. 서연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하게 높아졌다. 서연아,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복자 여사가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복자 여사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뭐가 어때서요? 어차피 그 돈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냐고요? 우리도 그 돈 쓰고 싶단 말이에요. 서연의 말은 마치 그녀가 복자 여사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것처럼 들렸다. 복자 여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끔찍한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당장 놓지 못해. 복자 여사는 서연의 손을 뿌리치려 애썼다. 하지만 서연은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복자 여사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의 손이 복자 여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복자 여사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서연의 소나귀 힘은 너무나 강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뿌리째 뽑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거지 같은 돈, 빨리 우리한테 넘기세요. 당장 은행 통장 내놓으라고요. 서연은 복자 여사의 머리카락을 잡고 소리쳤다. 복자 여사는 그 순간 자신이 4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의 며느리가 그녀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서연의 소나귀에 잡힌 채로 몸을 떨었다. 서연의 친구는 서연을 말리려 애썼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복자 여사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혔다. 그때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준호는 길게 주저앉아 있는 어머니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는 서둘러 서연에게 다가가 서연의 손을 뿌리쳤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준호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서연에게 소리쳤다. 서연은 준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듯했다. 그녀는 준호의 얼굴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나는 서연은 울면서 준호에게 안겼다. 준호는 서연을 달래면서 복자 여사를 쳐다보았다. 복자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복자 여사는 준호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더 이상 준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배신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30억이라는 돈이 그녀의 삶의 전부를 앗아간 것 같았다. 그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복자 여사의 새벽은 언제나처럼 새벽 4시 반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날의 새벽은 평소와 달랐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몸을 씻고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검정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조용히 머리를 빗어 올렸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40년 동안 채소 장사를 하며 살아온 복자 여사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그녀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준호와 서연이 잠든 방을 지나 복자 여사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삶의 전부가 담겨 있었다. 40년 동안 그녀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는 통장과 서류들이었다. 그녀는 그 서류들을 들고 익숙한 시장 길을 지나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문이 열리기까지 한참을 기다린 그녀는 문이 열리자마자 망설임 없이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창구 직원은 복자 여사의 깔끔한 차림새와 단호한 눈빛에 놀란 듯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머님, 복자 여사는 조용히 통장과 서류들을 내밀었다. 이 돈 모두 인출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복자 여사의 말에 당황한 듯했다. 30억이라는 거액이었기 때문이다. 직원은 여러 번 복자 여사에게 다시 확인했다. 어머님, 정말 이 돈을 모두 인출하시는 게 맞으십니까? 이렇게 큰 금액은 송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옮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복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모두 현금으로 주세요.
직원은 난감해했지만 복자 여사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그녀의 요구대로 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복자 여사는 30억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녀는 돈뭉치들을 담은 가방을 들고 은행을 나섰다. 가방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다. 복자 여사는 곧장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에 도착한 그녀는 평소처럼 가판대를 정리하는 대신 상인들의 가판대 앞으로 갔다. 고기를 파는 강씨, 생선을 파는 박씨, 그리고 떡볶이집 아주머니까지. 그녀의 오랜 이웃들이 그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복자씨, 오늘은 웬일이야, 장사 안 하고. 복자 여사는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장사 안 합니다. 대신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복자 여사는 자신의 가방에서 돈뭉치들을 꺼냈다. 상인들은 그녀의 행동에 놀란 듯했다. 복자 여사는 강 씨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돈뭉치를 쥐어주었다. 강 씨, 우리 아들 결혼할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강 씨는 복자 여사의 행동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복자 여사는 박 씨에게도 그리고 떡볶이집 아주머니에게도 돈뭉치를 쥐어주었다. 박 씨, 그동안 저한테 싱싱한 생선 싸게 팔아줘서 고마워요. 아주머니, 매일 맛있는 떡볶이 줘서 고마워요. 복자 여사는 그동안 그녀의 삶의 터전을 함께 지켜온 상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면서 말했다. 이 돈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이 돈으로 제가 얻은 것은 여러분이라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상인들은 그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복자 여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복자 여사는 남은 돈을 가지고 시장 상인 회장인 최 회장을 찾아갔다. 회장님, 이 돈으로 시장을 위해 써주세요. 힘든 상인들을 위해 써주세요. 최 회장은 복자 여사의 말에 감동한 듯 했다. 복자 씨, 정말 괜찮겠어? 복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이 돈은 저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저에게 의미 있는 것은 이 시장과 여러분입니다. 복자 여사의 이야기는 시장 전체에 퍼졌다. 상인들은 그녀의 용기와 헌신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30억을 가진 부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그녀는 이제 돈에 대한 욕망에 짓눌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복자 여사는 집에 돌아왔다.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준호와 서연은 복자 여사가 돈을 모두 인출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왜 돈을 다 빼셨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복자 여사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호야, 나는 내 삶의 전부를 너에게 주었다. 하지만 너는 내 삶의 전부를 빼앗으려 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믿을 수 없다. 복자 여사의 말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어머니의 슬픔과 분노를 이해한 듯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우리한테 이러세요? 그 돈은 어차피 우리 거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하게 높아졌다. 복자 여사는 서연의 말을 무시하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복자 여사는 잠자리에 누웠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40년 동안 지켜온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그녀의 삶의 전부였던 시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소중한 가족이 있었다.